계좌 인증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른바 뭐 슈퍼게임이라고 자기는 떠드는데 약간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는 심리는 그거는 저도 궁금한데. 과연 그런 정당성을 가진 사람인가를 네. 궁금해하는 거는 최근 들어 아주 많이 나오는 현상이에요. 충분한 근거가 없는 데서 많이 당해본 소위 말하는 투매 이야기하다 이렇게 돌고 돌아왔는데 아 이거 지금 하나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네. 중요한 게 뭐냐면 투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매도 버튼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노이즈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 증권 방송 같은 거 많이 켜놓으면은 또 오히려 막 흔들리는 거다. 지금 뭐가 뭐 10%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5%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같이 공포감만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심리학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네. 대부분 이 물건 사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잖아요. 네. 그런데 사고 난 다음에 후회가 많아.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제품군에서는 그런 후회가 많다. 네. 라고 하는 건 특히 내가 특정한 제품군에서 이 물건 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항상 사고 보면 쓰지도 않고 후회가 많아. 네. 라고 하면 그 제품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돈을 그 제품을 사면서 내가 치러야 되는 것을 다른 걸로 바꿔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와, 이 전자제품 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고. 네. 그러면 그 전자제품이 만약에 15만 원이라면 네. 15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다른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걸 안 사려면 그렇죠. 약간 그 소비를 좀 네. 참기 위해서요? 안 산다도 되겠지만 내가 사야 될 것만 사려면 사야 될 것만 사려면 그래서 같이 소비를 하려면 네네네. 그래서 그 15만 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1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으로 내가 15만 원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상상해 봄으로 인해서 네. 그 소비가 맞는지 아닌지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소비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과소비하는 건지를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5만 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물건들 좋은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계속 사야 되겠다. 네. 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살 그렇죠,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럼 맞다. 15만 원 설렁탕을 6번 먹는구나. 여기 6번이 아니지. 15만 원 설렁탕을 15번을 먹겠죠. 네, 네, 네. 만 원이라고 네, 쳤을 네, 때. 네. 이거 과연 설렁탕 15번 먹을 만한? 그건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좋아하는 다른 거. 내가 좋아하는 다른 제품이나 전혀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게 정말 설렁탕 1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건 몰라요, 사람은. 하지만 이게 설렁탕 15번의 가치가 있는가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비교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 이러면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1000만 원이면 우리가 이때 딱 오지. 애 등록금을 2번 내. 인간아. 네가 지금 까먹은 1000만 원이면 애 등록금을 2번 내. 이러면 진짜 천인공노할 인간이 되죠. 네네네. 1000만 원은 날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의 제목 붙이기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른이 돼 간다는 게 네. 우리가 어른이 돼 가면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충동적인 구매를 덜 한다. 이거는 모든 나라에서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충동 구매가 적다라는 건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네. 제목 붙일 때가 많아서. 제목을 붙일 그러니까 때가 방금 전에 많아서? 15만 원이면 설렁탕이 15그릇이야. 1000만 원이면 아이 등록금을 2번이나 내. 이거 애들은 못 하잖아요. 네. 우리가 알아가면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돈들이 많아지죠. 이걸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이 소비를 갖다가 지금 이 소비를 조금 더 충동적으로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네. 충동적으로 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이탈하신 분들, 북한에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오신 분들 그 제목 붙이기가 안 되니까 돈의 가치를 잘 모른다라는 판단들이 일어나는 게 제목 붙이기가 갑자기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른 소비라든지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화폐 단위가 전혀 다른 문화에 가면 네. 갑자기 극단적으로 소비를 안 하거나 좀 황당할 정도로 과소비를 하게 되는. 혼란스러워지니까. 네, 혼란스러워지니까. 제목 붙이는 게 어려워지니까요. 네네. 네. 이게 1000만 원이면 애들 등록금 2번. 근데 10,000불이면 뭐지?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충동적으로 한다라는 것에
그 이면에는 그 도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생각하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게 하다 또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왔지? 그러게요. 아니, 저도 이거는 쭉 빠져서 들었습니다. 와, 살 때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겠네. 그렇구나. 살 때였군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영향이 아니라 외적 요인 때문에 같이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3천억 원이었던 회사예요. 뭐 밸류에이션은 뭐 차치하고, 근데 한 30%가 떨어져서 시가총액 한 2천억 원 안팎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을 훨씬 더 저렴한 값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치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사람들 눈에는 마이너스만 30%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매도 하게 되고 손절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노이즈를 줄이면서 한번 심사숙고하는 거랑, 그러면 내가 2천억 원 가치로 다른 기업을 사는 것과 내가 마이너스 30%라도 지금 3천억 원 가치에 산 거를 2천억 원 가치에 다시 내가 팔아야 되나? 이게 좀 비교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왜 제가 예전에 한번 증권방송을 우연히 보다가 자, 이게 쭉 떨어졌어요. 쭉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방송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확 반등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산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이제는 이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걸 바로 도박사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현상은 도박사의 오류입니다. 근데 제가 며칠 있다가 또 이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다음날 이제 더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투매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인데 이런 걸 바로 뜨거운 손 오류라고 합니다. 도박사의 오류는 뭐냐면 지금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때가 됐어. 뜨거운 손 오류는 지금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더 떨어질 거야.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자기가 이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한 건데, 설명이 아니죠. 묘사한 거죠. 그렇죠. 묘사랑 설명이랑 다른 거거든요. 묘사는 그냥 지금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얘기한 거고, 설명은 이 현상의 원인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묘사하다가 describe 한다. description이고, 설명은 explain이죠. 명사는 explanation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묘사해놓고 자기가 설명했다고 착각을 해요. 지금 그분의 말에는 어디에도 설명은 없어요. 왜 그런데 떨어지니까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했는지, 왜 떨어지니까 더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지는 설명은 없죠. 근데 자기는 현상을 이름 붙인 것 뿐이에요. 도박사의 오류, 그 다음에 뜨거운 손 오류. 자, 그러면 근데 왜냐면 그분이 읽었던 책들이 대부분 바로 1970년대나 80년대에 나온 소위 말하는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이런 묘사적 연구, 이런 현상이 있더라를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틀린 게 아니라 착각하신 거죠. 그거를 그렇네라고 하면서, 그럼 자, 지금부터 설명이 필요하죠. 그 설명은 의외로 심리학자들도 2000년대 들어와서 했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했는데, 자,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지금 이렇게 제가 X를 6개 치셨네. 다 써였어. 근데 O 아니면 X인데 지금 이 앞에 6개가 다 X였어요. 그럼 요 일곱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죠. O 아니면 X? 어쨌든 그냥. 저는 50대 50이라고는 보는데요. O 아니면 X니까. 근데 뭐가 나오면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팅을 하셔야 돼요. 배팅. 저는 50대 50으로 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X를 쓰는 게 거니까. X를 쓰는 게 뭔가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5일 때도 어떤 분들은 이걸 5로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아주 재치 있는 심리학자 몇 명이 이걸 했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게 흐린 날씨라고, 이게 사실 날씨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제 X가 흐린 거고 O는 밝은 날씨죠. 이거 날씨 데이터예요라고 하니까 다 O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무려 6일이 흐렸으니까 이젠 일로 가겠지. 하루는. 그렇죠? 이게 도박사의 오류에 가까운 거죠. 근데 야, 이거 어떤 프로야구 팀의 승패 기록이라고 해줘요. 그럼 여기선 확실하게 X가 나오죠. 그럼 날씨와 승패, 프로야구 팀의 승패가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의 차이예요. 도박사의 오류가 일어나는 이유는 지금부터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라고 하는 건 이 기업의 의지와 무관한 현상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날씨처럼. 네, 날씨처럼.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뜨거운 선으로 계속 일어난다. 더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겠지. 네. 라고 하는 건 이건 이 기업의 역량 변수, 인간의 의지 변수를 보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 비교 문화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야, 그 기업이 아무리 잘났어도 네. 시장 자체가 안 좋으면 힘들어지는 거야. 네. 라고 하는 이런 조금 더 그 대상의 역량 변인보단 주위 환경 변수의 영향을 많이 보는 게 네. 바로 아시아 문화죠. 전반적으로. 예, 환경.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네가 잘나면 얘는 잘나게 될 거야. 약간 이렇게 대상 중심적으로 보는 게 서양 문화죠. 네, 네, 네. 그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연구를 보면 그래서 도박사의 의료 떨어지니까 올라갈 거야. 네.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거야. 이런 도박사의 의료가 뜨거운 선으로는 그래서 각각 아시아에 좀 더 세게 나오고 서양에서 좀 더 세게 나오는 걸로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기업에 뭘 보고 이걸 판단한 건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갈 수 없어. 더 떨어져. 이건 나는 이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는 거고. 네. 그렇죠? 환경 변수로 보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올라가. 이거는 내가 이 기업에 지금까지 쭉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가. 이 얘기는 기업을 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기업을 보는 것 같지만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날씨처럼. 네.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까지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더 떨어져라고 하는 건 계속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그 기업의 문제, 이슈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봐야 되죠. 내가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어. 그렇죠? 이렇게 보면 기업을 안 보고 있다는 거, 기업을 자꾸 봐야 되고 네. 그 기업이 뭔가 새로운 기술을 혹은 최근에 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으니까 앞으로는 더 떨어질 거야. 빨리 투매하자. 라고 하는 건 그 기업에 대해서 온갖 초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시장의 패턴도 봐야 되고 상황 변수를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대상과 환경 둘 중에 하나만 보기 때문에 대상과 환경 둘 중에 하나만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예.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뭐 저도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뭐 제가 무슨 투자의 신도 아니고 투자의 진짜 뭐 그냥 평범한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기량이 는다는 거. 기량. 네. 그리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맞든 틀리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표면적으로 계속 묘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맞는 부분들이 바로 투자인데 결과가 자기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야. 맞아요. 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과 결과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이론이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 이론을 계속 가설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살 붙이는 거고 살 붙이는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뭘 안 봤지를 보셔야 되죠. 내가 뭘 안 보고 판단을 내렸는지를. 내가 뭘 안 보고 판단을 내렸는지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팔고 난 다음에 더 떨어지면 내가 맞았구나. 사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내가 팔고 나서 좀 올랐더라도 나의 판단이 뭐 정확했는지 그 과정도 보고 그렇죠? 누구한테 그걸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그 단계까지 사실 나아가야 이제 기량이 향상이 되는 건데 사실 주식 투자도 어떻게 보면 실력이지 않습니까? 경제 환경이 됐든 기업이 됐든 분석하고 예측하는 실력 그거를 이제 보는 거기는 한데 이거 좀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누군가와 그런 것에 대한 대화를 설득력 있게 내가 설명해낼 수 있는 상대방이나 대상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데리고 있다는 건 그 같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죠. 인간에겐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지만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첫 번째는 내 지식 아니에요. 두 번째만 내 지식이고 내 기량이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이 문제를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이든 글이든 아웃풋을 내놔야만 내놔서 그게 타당해야만 그거를 쓸 수 있는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는 무언가가 돼요.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많은 좋은 분들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잖아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기도 네, 하고 기사를 쓰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어디 가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아웃풋이 타당해야 내 지식이 된다.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경일 교수님이 이 지식도 제가 쏙쏙 빼먹어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제 지식으로 이제 써먹으려고. 이러면 항상 이제 나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이제 많은 분들께서 너는 제대로 하고 있냐, 김경일. 너는 지금 똑바로 하고 있냐고. 예, 그래서 언젠가는 막 계신 분들한테 막 제 수익률을 보여드려야 되고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닌가 막 걱정도 되는데. 근데. 계좌 인증하라 그러고. 그러게요. 네,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네. 아니, 근데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투자 고수라고 이제 뻥을 치고 약장사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안 좋은 일을 이제 저지른 사람들도 많아서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얼마나 벌었을까? 뭐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할 거면은 뭐 계좌 인증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른바 뭐 슈퍼게임이라고 자기는 떠드는데 약간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는 심리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저도 궁금한데. 그냥 궁금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요. 네네네. 동의를 하거나 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말에 내가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말에 설득을 당하면 네. 설득되면 당한다는 표현은 좀 그러니까 설득되면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불안감이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그 메시지가 과연 나를 설득할 만한 정당성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인지를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단순한 사회에서는 예전처럼 복잡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그냥 그 말을 따라가면 됐죠. 네. 그런데 기만당한 경험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설득이 되니까 진짜 불안하다. 이번에도 가짜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서워진다. 예, 마치 또 이런 분들도 계셔. 나 저 사람 좋아하게 됐어. 나 그래서 불안해. 이번에도 후진인간일까 봐. 알고 났더니. 그래서 과연 그런 정당성을 가진 사람인가를 궁금해하는 거는 최근 들어 아주 많이 나오는 현상이에요. 최근 들어 아주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충분한 근거가 없는 데서 많이 당해본 소위 말하는 감정적 배신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 많이 당해본 사람일수록 긍정적 감정이 나올 때 그거를 의심하거든요. 배신 많이 당해본 분들은. 본인의 경험에서.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유난히 좋은 직원일수록 그러니까 어떤 사장님 한 분이 예전에 참 좋고 바르고 똑똑한 직원일수록 그 직원을 조금 약간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 잘하고 그다음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면 당연히 잘해주려고 애지중지해야 되죠. 근데 오히려 잘 안 해주고 약간 떽떽거리고 그리고 약간 좀 뭐 학대까지는 아닌데 푸대접해요. 원래 성격이 안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일 못하는 분들한테는 혹은 마음에 안 드는 직원한테는 더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배신을 많이 당해본 분들이죠. 그러니까 배신을 많이 당해본 사람은 마음에 들수록 싫어하게 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게 바로 뭐냐? 최악인 거죠, 최악. 네. 그래서 너무 믿어서.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가졌는데 사실은 사기꾼이었다. 네네네. 그러면 뭐가 남아요? 좋은 감정에 대한 회의감이 남잖아요. 네네네. 좋은 감정도 같이 이제부터는 푸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많이 당해봤던가 아니면 사기 범죄의 피해를 많이 당해본 분들은 그런 2차, 3차, 4차, 5차에 자기도 피해자고 또 그 이후에 만나는 좋은 사람을 푸대접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신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범죄는 아주 크게 맞습니다. 아주 크게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기업의 회계나 아니면 이런 것과 관련된 법은 몇백 년씩 형량을 주는 맞습니다. 게 그게 바로 뭐냐? 배신했기 때문에. 배신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기죄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뭐 절도나 뭐 이렇게 강도보다 사기죄가 많기로 우리나라가 거의 톱일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기죄도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법조계에 계신 분들한테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겠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분명히 그 사기가 기만. 그러니까 배신적 기만. 근데 그냥
배신의 감정이 없는 그런 그냥 속임수. 예. 그러니까 신뢰를 만들어 냈느냐 안 냈느냐는 형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야 돼요. 신뢰를 얻고 난 다음에 한 배신 있죠. 네. 예. 그쵸? 신뢰를 얻었으니까 배신이라는 게 가능하죠. 네, 네. 신뢰를 내가 만들었어. 왜? 예.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내가 사기치려고. 네, 네. 그 신뢰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한 사기는 상대방에게 영원히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영원히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강한 처벌이 따라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단서를 달지만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겠지만요. 법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저도 거예요. 뭐 기사 쓸 때나 방송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도나 뭐 심지어 이제 살인에 뭐 비유하는 거 조금 부적절할 수는 있는데 한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과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수십 가정, 수백 가정, 특히 뭐 상장사, 소액주주들이 뭐 기본 몇만 명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 가정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금융범죄 이런 것들은 정말로 더 크게 엄벌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진짜 몇백 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심리학적으로는 그런 몇백 년 이런 게 뭐냐면 배신한 사람한테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예, 배신한 사람한테 네. 물리적으로 뺏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네, 네, 네. 최악은 뭡니까? 목숨을 빼앗는 거잖아요. 법률이 할 수 있는 최고로 강한 처벌은 목숨을 빼앗는 건데 네. 그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500년, 너 500년이야, 500년. 너 700년이야, 700년. 너 300년이야. 이게 바로 뭐냐? 물리적으로 뺏을 수 있는 것에 더해서 너는 수치스러운 짓을 했다. 가장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100년 이상의 형벌은 사실 뭐 비현실적인 거긴 한데 아예 어떻게 보면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수치심이 바로 뭐냐? 왜? 그래서 왜 그 선장이 유럽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선장이 배 버리고 도망갔을 때 승객들 사망하면. 네, 그러니까 가장 강한 신뢰 선장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네. 그 목숨을 맡긴 정도의 신뢰니까. 네. 선장이 술 취해 있는데 누가 배를 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은 그걸 배신했다. 가장 강한 신뢰, 가장 큰 정도의 신뢰를 배신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만큼의 형벌이 가해지는 거죠. 더 무겁게 가야 되는 네, 건데. 네. 갑자기 또 이게 갑자기 계좌 인증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리와 법률까지 왔어요. 큰일 났다 오늘.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제 형벌로도 굉장히 조금 가볍게 처벌하고 넘어가는 거여서 이게 끊이지를 않아서 네. 이게 조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랑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